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 22조 원 가운데 부정 사례가 최소 2,3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개발 중인 소형 무인 정찰기를 북한 미사일 기지에 투입해 도발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반대 161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표결에 앞서 노 의원이 돈을 받는 현장에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퇴원 뒤 다른 병원을 찾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들것에 실려 병원에 들어갔고 2시간여 뒤 나설 땐 걸어 나왔는데 취재진 질문에는 황급히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출소한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은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은 반성하지 않고 영웅 행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일대 빌라 400여 채를 사들여 임차인들로부터 300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계속된 전세 사기로 2024년에는 전세금 반환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음성 확인서 제출과 입국장 신속 항원 검사 같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시민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매년 평균 4천억 원씩 늘어서 지금은 한 해 5조 원이 넘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을 다 합쳤더니 22조 원에 달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돈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잘 쓰이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액이 투명하지도 적절하지도 않게 흘러나가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적발된 금액만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노조의 불법 활동을 겨눴던 정부의 칼끝이 이번에는 시민단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이 소식 먼저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약 22조 4,600억 원으로 연평균 4천억 원씩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은 30%가량 증가했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액수만 2,300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 보조금 외에 전국 17개 지자체가 지출한 보조금은 더 많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5년간 67조 원이 지원됐고 연평균 6천억 원씩 늘었습니다. 어느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조차 관리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부터 회계 영수증 처리 그리고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내년 3월쯤 나올 조사 결과에 따라 단체 등록 말소나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하고 사업 금액 10억 원 이하는 회계감사를 면제하는 느슨한 보조금법도 손볼 예정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가 부실했던 이유로 중앙정부의 방기, 지자체의 무책임, 그리고 포퓰리즘의 결합을 들었는데 본격적인 이권 카르텔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엔 관련 시민단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생존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헛되이 쓰인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반정부 시위에 흘러들어가고 단체 관계자들의 여행비로 쓰이고 심지어 북한 김정은 신년사 세미나 비용으로도 지출됐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기꺼이 허락한 그 소중한 세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대단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어서 구민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부 퇴진 구호를 외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역대 정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던 중국에 향한 선제 타격을 쏟았다. 여성가족부가 청년 동아리 사업을 지원하며 종교, 정치적 색채를 갖는 동아리 지원은 불가라고 공지했는데도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는 지원금을 받고 반정부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지급한 보조금은
희생자가 아닌 결혼 이주 여성 가족들의 요트 투어나 펜션 여행 등 엉뚱한 곳에 쓰였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피해 지원금 수천만 원을 받아 김정은 신년사 세미나를 열거나 평양 갈래라고 적힌 현수막을 만드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부처에서 적발한 지원금 부당 수급 사용 사례는 2016년 이후 총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 원으로 평균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단체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 없이 예산이 지원되기도 했는데 김정은 환영 집회 주도 단체에 수천만 원이 지급되거나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 출석부를 작성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 어느 정도 짐작하신 분들도 계셨겠습니다만 앞서 보신 조사 결과에 적잖이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수십조 원에 이르는 시민단체 지원은 어떻게 선정되고 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지 취재기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홍현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된 22조 원은 중앙정부의 지원금만 합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나 각 시도교육청 그리고 공공기관이 지급한 지원금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시민단체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박원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시장 그리고 시장 대행 시절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서울시의 민간단체 지원은 10조 4천억여 원이나 됩니다. 자, 이게 다 세금이니까 당연히 투명하게 선정이 되고 또 투명하게 지출이 돼야 될 텐데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준은 있습니까? 네, 관련 법령에 따라서 2년 임기의 공익사업 선정위원회가 이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먼저 누가 심사하느냐 이걸 살펴보면 선정위원회는 총 15명인데 국회 추천 3명과 나머지 민간단체 추천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민간 추천의 경우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구성된 국위위원회에 추천된 한 위원은 사드 배치 반대 국정교과서 저지 네트워크에 참여한 단체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또 이 선정위원이 자신을 추천한 단체 지원 사업을 선정해주는 이른바 셀프 선정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까지 활동한 10기 위원회에서 이런 경우가 3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왜 정말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매년 평균 4천억 원씩 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네, 국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이 보조금 증액은 주로 양대노총이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진보단체에 집중됐습니다. 때문에 현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를 이용해 정권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막대한 세금을 퍼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원 사업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 원점에서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돈이 이렇게 쓰이는데도 회계감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회계감사 제도가 있는데요.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행 보조금법에 따르면 10억 이하는 회계감사가 면제되고 3억 이하 사업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까지 면제합니다.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의 경우 지난해 5,500만 원을 받아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친북 성향 강연을 했는데도 올해도 또 서울시로부터 코로나 시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비 1,600만 원을 받아서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는데도 검증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부는 이처럼 허술한 관리 규정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홍 기자 설명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3억 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경우는 외부에서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난 8월부터 16일까지 실질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1,700여 곳입니다. 내년 초까지 추가로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또 책임질 분들도 많이 나오겠군요. 예,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휘젓고 돌아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무인기의 기체가 너무 작아서 탐지도 격추도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대응 방향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드론으로 도발을 하면 우리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제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응해 군사 분계선을 넘어갔던 우리 육군의 무인 정찰기 송골매 2대는 이북 5km 지점까지 정찰 후 돌아왔습니다. 날개 길이가 6m를 넘어 북한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숙이 침투하진 못했습니다. 군 당국은 조만간 개발이 끝나는 2m 이하 크기의 소형 무인기로 북한의 도발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동창리 발사장과 같은 미사일 기지에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드론 부대를 투입해 근접 감시는 물론 발사 저지까지 시도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드론 부대 창설과 함께 고려 중인 사안이라며 대북 정찰뿐 아니라 핵 억제 대응까지 확장해 운용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참모 회의를 열어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어떠한 도발이든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드론과 미사일 개발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군은 대비태세가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했고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훈련이 부족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남 탓하지 말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당은 그제 내려온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까지 왔던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군 당국이 공개한 이동 경로를 보면 26일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와 강북구 일대를 지나간 만큼 용산도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번이 서울 북부로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용산을 지나간 것 같아요. 북쪽에서 용산에서 찍은 용산 사진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방부는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다면서도 작전 실패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내탁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훈련 축소가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고 훈련량도 18년도에는 60만 회로 훈련을 했었어요. 9.19 군사 합의가 되고 나서 21년도에 18만 뺏기는 훈련을 못했단 말이에요. 야당은 무인기를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대통령에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작전이 실패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사과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 사진에 대해 보안 검토를 거친 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무기명 투표에서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표결 결과로만 보면 여야의 의석수 차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경우를 대비한 민주당의 예행 연습이었다는 평가도 있어서 이번 표결은 두고두고 많은 말들을 낳을 듯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표결에 앞서 노웅래 의원이 돈 받는 현장에 녹음 파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현주 기자입니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고받은 돈 봉투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될 정도로 범죄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연단에 오른 노 의원은 한 장관이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부풀린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전구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주십시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투표해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부결됐습니다. 체포에 동의하기로 당론을 정한 정의당과 국민의힘의 의석수를 감안하면 169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앞선 3차례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된 바 있어 방탄국회 비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었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여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제 식구 감싸기라며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노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불구속 수사 원칙 운운하는 것도 적절치 않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이런 경우에 쓰라고 만들어진 건지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신윤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71표 중 가 101표, 부 161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구속 사유가 명백한데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법 앞에 평등을 무시해도 문제없는 특권 계층이냐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의 예행 연습이라고 꼬집었고 불체포 특권의 오용 남용입니다.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를 비리의원의 방탄처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불체포 특권도 없애자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당 의원의 이익과 관계될 때는 철저히 방탄국회를 하는 모습을 체포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탄국회를 자처한 것이라며 가제는 개편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직접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섰던 한동훈 법무장관도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그렇고 여러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십시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높은 부결표가 나온 것은 한동훈 장관의 오늘 제안 설명에서 오히려 좀 더 부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더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당초 오늘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검찰청 대신 광주로 내려가 장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서면 조사로 그래서 대신할 거란 전망도 나왔는데 저희 취재 결과 검찰 측에서 직접 출석을 요구해 다음 달 11월 전후한 시점에 검찰 소환에 응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광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대표가 결국 검찰에 직접 나가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1월 10일 전후 출석하는 걸로 수사팀과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초 당 안팎에선 서면 조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검찰이 서면 조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해 방향이 잡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황에서 서면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호남을 찾은 이 대표는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검찰 독재 규탄한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대신 예정이 없던 검찰 규탄 연설을 열고 자신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검찰을 과거 신군부 사조직인 하나회에 빗대 없는 먼지를 만들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이 죽으면 끝입니까? 또 다른 이재명이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면서 이재명은 부정부패 사건의 끝판왕이자 피의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예, 지금부터 저희가 전할 뉴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며칠 전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입원한 바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건지 단순 자해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죠. 그 후 김 씨는 퇴원을 했다가 어젯밤 늦게 다른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렵게 김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 병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사정이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랐다는 것인지 이게 뭘 뜻하는지 김창섭 기자의 보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경기도 한 병원 응급실 앞에 환자 이송 차량이 멈춰섭니다. 잠시 뒤 들것에 실린 환자가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초록색 외투를 입은 채 모포를 덮고 누운 이 환자. 대장동 사건 키맨인 김만배 씨입니다.
평소 쓰고 다니던 안경도 보이지 않습니다. 2시간쯤 뒤 응급실 출입문 뒤로 김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리더니 아내 소유로 추정되는 고급 외제차가 출입문으로 다가서자 불이 나게 나옵니다. 혹시 건강 괜찮으십니까? 건강 괜찮으십니까? 몸 상태 지금 어떠십니까?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향할 때와는 달리 안경을 쓰고 쟁걸음으로 걸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지난 14일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김 씨는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부위 등을 치료받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소재 다른 병원인 이 병원으로 옮겨 계속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주대병원과 해당 병원은 김 씨 건강 상태나 병원을 옮기는 전원 절차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김 씨가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입원하자 김 씨 변호인들은 곧바로 김 씨가 폐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환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희 취재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김 씨의 몸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들이 보신 그대로입니다. 물론 며칠 사이에 상처가 획기적으로 회복되었다면 모르겠지만 김 씨가 당초 사주의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 씨의 돌출 행동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어서 권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 14일 김만배 씨 자해 소동 이후 재판을 줄줄이 취소한 뒤 아직 재개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이 제출한 전치 4주 진단서를 일단 받아들인 건데 법원 동기의 휴정기까지 겹쳐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재개 여부를 가늠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검찰 역시 범죄 수익으로 간주한 천화동인 1호 자금 80억 원 용처 등 김 씨를 상대로 한 추가 진술 조사를 미뤄왔습니다. 김 씨 측은 당분간 병원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과 검찰 모두 호전 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수사와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우선 김 씨의 정확한 몸 상태를 확인한 뒤 조사 일정을 잡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년 전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국 당시 법무장관 동생도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영장심사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의사 출신 검사를 투입해 강제 구인한 적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극단 선택 시도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 씨 변호인은 건강 상태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검찰의 신병 확보 전망에 대해선 김 씨의 퇴로를 막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빌라 400여 채를 이용해서 3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집값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수법을 썼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무주택 서민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피해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윤수아 기자입니다. 2020년 부모님께 빌린 돈을 합쳐 서울 금천구 신축 빌라에 입주한 취업준비생 30대 이모 씨. 지난 3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 A씨로부터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못 돌려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 갈지 알아보고 있는데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만기 날에 돈을 못 줄 수도 있다. 알고 보니 A씨는 전세 사기 조직의 주범이었습니다. 2018년 부동산 임대 회사를 차린 A씨는 매물 검색 담당과 세입자 모집 담당 등 역할을 나눠 신축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사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A씨 일당이 이런 방식으로 사들인 빌라는 모두 413채. 피해자 118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31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A씨 일당은 건축주와 분양 대행업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5억 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사 한참 하고 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제 그 신용카드 거래 정지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접촉을 했는데. 경찰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가 잇따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런 사기 피해자들을 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법으로 정해놨는데 2023년이면 이 한도가
다 차게 됩니다. 2024년에는 보증 상품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건데요. 이 보증 여력을 상향하는 등 방법이 영 없는 건 아닙니다만 내년에는 관련 분쟁이 더 급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전셋집을 얻은 30대 직장인 안모 씨. 계약 얼마 뒤 집주인이 주택 1,139채를 사들인 빌라왕 김모 씨로 바뀌었습니다. 김 씨는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시간이 걸릴 뿐 보증금은 반환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무섭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보증금 넣었으니까. 안 씨의 사례처럼 허그가 전세 보증금 사고와 관련해 집주인 대신 갚아야 할 돈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허그의 반환 보증 지급 여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2024년엔 자기 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 즉 보증 배수가 법정 한도인 60배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보증 상품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5% 넘게 떨어졌는데 내년에도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란 겁니다. 미국이 물가를 잡지 못하면 금리를 더 올릴 테니까 우리나라 영향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내년 이후 전세 보증금 관련 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한국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4개월 넘는 긴 항해를 거쳐서 안정적으로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시운전을 거치게 되는데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달 탐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145일 만에 달 탐사를 위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이틀 먼저 궤도에 진입한 겁니다. 궤도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달 임무 궤도에 안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누리는 현재 달 상공 100km 궤도에서 초속 1.62km의 속도로 2시간마다 달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달 탐사를 위한 준비도 모두 마쳤습니다. 탑재 컴퓨터와 자세 제어 센서 등 모든 장치도 정상 작동 중으로 탑재체가 달 표면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 탐색 등 본격적인 달 표면 탐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개발한 지 30년 만이자 달 탐사 계획 수립 10년 만에 우주 강국의 기반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다누리가 보내올 달 과학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정부는 10년 뒤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보낼 것입니다. 우주 강국을 향한 K 우주 계획도 구체화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우주 탐사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올해는 출생아 수가 25만 명 선에도 못 미칠 전망인데요. 정부는 출산 장려만으로는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민 확대 등을 병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입니다. 요람 22개 중 16개가 비어 있습니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 600여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1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적습니다.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도 21만 명 선인데 연말까지 25만 명을 넘기지 못할 게 유력합니다. 충원율이 100%면 다 차는 건데 100%를 밑돈 지가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으니까 충원이 다 안 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만 300조 원입니다. 그런데도 가시적 효과가 없자 결국 이민 확대나 외국 인력 유치를 병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 외국 우수 인력을 데려오기 위해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특히 과학과 기술 등 전문성 있는 우수 인재에는 영주와 귀화를 위한 패스트 트랙을 도입합니다. 이미 호주와 싱가포르 등은 이민 확대로 노동력 부족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안만으로는 지금의 인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다만 고급 인력 우대가 불러올 박탈감이나 좋은 일자리의 감소, 이민자와의 문화 갈등 가능성 등에 대해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이제 곧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시작되죠. 토끼 캐릭터를 활용한 도시락부터 화장품, 골드바까지 이 토끼 관련 상품이 쏟아지면서 마케팅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토끼 모양 자수가 놓여진 베네 쪼그리에 토끼 귀 모양 모자까지. 내년에 태어날 토끼띠 아이를 위해 출산용품을 고르는 예비 엄마 아빠는 벌써 설렙니다. 베네 저고리나 베네 수트나 그 이후에 이제 또 입힐 막 너무 이쁜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같이 보러 왔어요. 저희 아들인데 아들이 저처럼 막 이렇게 좀 활발하고 좀 이제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개묘년 토끼해를 맞아 귀엽고 활기찬 토끼 이미지를 활용한 이색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한 편의점 업체는 토끼 모양 도시락과 채 썬 당근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내놨고 토끼 캐릭터를 상징으로 하는 소주 브랜드 제품도 인기입니다. 토끼 관련 브랜드와 콜라보한 RMR 상품이 있었는데 해당 상품들의 매출이 반응이 좋아서 저희 간편 식사 매출을 많이 끌어올려줬고요. 재테크 수요를 감안한 황금 토끼 골드바를 비롯해 자신감 넘치는 토끼 이미지를 넣어 복을 부르는 맥주라는 의미로 만든 한정판 맥주 세트도 출시됐습니다. 내년이 토끼해라서 저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캐릭터 같은 게 되게 귀엽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귀여운 이미지를 강조한 토끼 캐릭터 제품들이 다가오는 개묘년,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형기 5개월을 남기고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출소하면서 억지 선물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당은 헌정농단 주역이 영웅 행세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김경수 전 지사가 교도소문을 나섭니다. 김경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지지자들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앞서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던 그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출소 후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고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날 예정입니다. 여당은 헌정농단 주역으로 반성과 사과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영웅처럼 행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기문란을 일으키며 반성은커녕 통합을 저해하는 무도한 언행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김 전 지사의 복귀 시나리오도 거론되지만 피선거권이 없고 당직도 맡을 수 없어 정치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복권이 되기 전엔 2027년 12월 28일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고 2028년 4월 총선에는 출마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관저로 초대해서 송년 만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만찬은 윤 대통령이 김 의원과 만찬 독재를 한 지 불과 18일 만인데요. 연이은 회동에 또 김기현, 장제원 의원 연대까지 공식화하면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김 의원에게 실리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해졌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을 60%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어제 당권 주자 중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이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관저에서 만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리에 동석한 종교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가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만찬 자리에 김 의원 부부를 초청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에게 많은 덕담을 건넸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관저에서 김 의원과 3시간 동안 단독 만찬을 했는데 18일 만에 부인까지 초대해 식사를 함께하면서 윤심이 김 의원에게 실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당권 주자들은 강원도로 총출동해 자신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사람이 됩니다. 대통령께 진짜 속마음을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선공후사를 해야 된다. 자기는 죽여도 대통령을 살리고 우리 당을 살리는 모습.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인수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정 기조가 제가 만든 겁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코로나 문제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백신을 맞았거나 집단 면역을 형성한 다른 나라와 달리 봉쇄가 풀린 중국이 뒤늦게 엄청난 코로나 환자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인도에 이어서 미국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6是本着试点先行原则，有序恢复中国公民出境旅游。 중국이 곧바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자국민들에게 여권 발급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3년 만에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다는 소식에 중국인들의 기대감은 큽니다. Online searches for popular international travel destinations on China's travel booking site Ctrip jumped 10 times within an hour of when this announcement was made. 하지만 주변국들은 중국의 확진자 폭증 상황을 주시하며 경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는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도쿄, 나리타 등 4개 공항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홋카이도와 후쿠오카 등 유명 관광지엔 접근을 막은 겁니다. その一方で、中央と地方、政府と民間の間の感染情報が大きく食い違っているなど、詳細な状況の把握が困難であり。 미국도 중국이 코로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며 새 검역 조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와 이탈리아 일부 지역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말레이시아도 정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검토해오던 우리 방역 당국도 새로운 복병을 만난 셈이 됐죠. 지난 16일 중국을 표적 검역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서 모레 추가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중국발 코로나 대책을 박재훈 기자가 먼저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인 2018년 10월 중국 단체 관광객들로 인천공항 입국장이 북적입니다. 코로나 폭증세인 중국이 내년부터 해외여행 제한을 풀기로 하면서 방역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방역 대책을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중인 대책에는 출국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TV조선에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제출은 중국도 시행하고 있어서 상호주의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또 일본처럼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장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이 지금 검사도 안 하고 제대로 집계도 안 되고 깜깜이로 지금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중국 내에서 면역 회피력과 전파력이 강한 신종 변이가 퍼질 경우 입국 제한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확진자 전원에 대해 신종 변이 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중국이 나라 문을 닫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봉쇄 정책을 펼 때 이런 위험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발생국으로 전 세계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새삼스러운 대유행 원인국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중국발 2차 팬데믹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중국은 제일 큰 문제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SNS에 올라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장례식장 앞에서 사망 진단서를 들고 이 장례 번호표를 받으러는 줄인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번호표를 파는 암표상까지 등장하자 화장 순서를 기다리던 유족들이
거칠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시신을 옮기는 운구차가 2km 넘게 줄지어 서 있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SNS가 없었다면 이런 사실도 잘 몰랐겠죠.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는 어떻습니까? 네, 며칠 전 외신들이 이 중국의 비밀 통계를 폭로했는데요. 지난 21일 열린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비공개 회의 자료였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2억 명이 넘고 20일 하루에만 3,700만 명이 확진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기간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확진자는 6만 명 정도였고 또 20일 하루 확진자는 고작 3,000명 수준이었습니다. 예, 3,000명 대 3,700만 명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데요. 네, 중국 당국의 코로나 통계는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 보도가 나오고 이틀 뒤 중국은 이 확진자 통계는 이제부터 연구 자료로만 쓰겠다면서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보건당국이 정확한 데이터를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실제로 인구 8천만 명의 스촨성은 5천만 명 이상이 확진됐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PCR 검사를 하는 사람에 관해서 양성자가 몇 명이다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그건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고 감염이 된 사람 거의 한 80~90% 이상 다 감염이 됐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그러나 중국이 3년 만에 빗장을 풀면서 우리나라로도 관광객들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여행업계에 따르면 당국의 발표 이후 해외 항공편 검색량이 폭증했는데요. 이 가장 많이 검색한 여행지가 일본, 한국, 태국 순이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기존 백신이 효과가 없는 신종 바이러스를 걱정하고 있다는데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중국에서 주로 나온 변이는 국내에서도 유행 중인 BA.5, BN.1 같은 오미크론 계열입니다. 이런 변이는 국내에 들어와도 이 유행 규모나 치명률에 곧바로 영향을 주기 어려운데요. 예. 주목할 건 바로 기존 바이러스와 완전히 특성이 다른 중국발 새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면역 수준이 낮을 경우 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는데 딱 지금의 중국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2달 동안에 한 300~400만 명 발생하는 거고요. 지금 중국에서 하루에 수천만 명 발생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변이의 기회 수준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한 달에 몇억 명 정도 감염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럼 위험 정도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거고. 예, 중국이 속 시원히 자기네들 사정을 좀 통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걸 기대하기도 어렵고 참 답답한 상황이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60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사실상 도시가 마비된 상황에서 대낮에 빈 상점을 약탈하는 범죄도 속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고 냉장고와 진열대는 텅 비었습니다. 창문을 깨고 들어와 가방에 물건을 담아가는가 하면 대낮에 TV를 훔쳐 달아나기도 합니다. 미국 전역을 강타한 눈폭풍으로 경찰차가 출동할 수 없을 만큼 도시가 마비되자 약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It wasn't people that were desperate for food or medicine. People have been looting all kinds of personal items. 매서운 겨울 폭풍이 이어지면서 차에 갇힌 20대가 숨지는 등 사망자는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선 의회 건물 내 수도관 동파 사고로 물난리가 나는 등 정전과 수도관 동파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대란도 여전합니다. 하루 결항의 80%를 차지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오늘도 2,500편이 넘는 비행을 취소했습니다. Bags, as you can see, everyone got their flights canceled. They lost their bags, luggage. 일부 항공사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경영으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바이든 정부는 특정 항공사의 결항 원인을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팝의 거장 마이클 볼튼이 9년 만에 내한합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라이브 공연에서 변함없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공연 역시 기대를 키우는데요. 이정민 기자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소스락 짙은 목소리와 수많은 자작곡으로 7,5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를 기록한 가수 마이클 볼튼. 화상으로 만난 팝의 거장의 말 속엔 팬데믹으로 끊겼던 해외 투어를 다시 시작하는 데 대한 벅찬 감정이 묻어납니다. Words cannot describe how great it feels to be back on tour, both overseas. Our audience is just as excited as we are about finally being able to perform live again. 그래미상 2번, 아메리칸 어워즈 6번, 빌보드 올타임 레전드 아티스트 등 화려한 이력의 월드스타지만 여전히 팬들을 만나는 일이 가장 설레고 특히 9년 만에 찾은 한국 팬들에 대한 애정은 각별합니다. I've been coming to South Korea to perform and promote my music for years, more than 25 years. My South Korean fans have been overwhelmingly supportive. For me, the fans are the best reason to keep coming back. 70세에도 여전한 가창력으로 40여 년간 라이브 공연을 해낸 거장의 비법은 단순하지만 숙면과 수분 공급 등 목 관리의 기본이었습니다. If you take care of your voice will take care of you. And I'm making sure that I'm keeping myself hydrated and getting around 8 hours of sleep a night, especially on tour. 푸른 눈의 소울 가수 블루 아이드 소울 마이클 볼튼의 혼을 담은 노래 뒤에는 끊임없는 자기 관리가 있었습니다. TV조선 이정우입니다. 여명이 비쳐드는 설원에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긴 전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로 자세히 보시면 어슴풀의 교회가 보입니다. 거기 사람이 있습니다. 전나무 앞에 선 예수 십자가상 그 아래 바위에 몸을 기댄 사람이 두 손 모아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눈밭에서 그가 짚고 온 목발 2개가 나뒹굽니다. 그는 밤새 눈 덮인 벌판을 헤맨 모양입니다. 추위와 두려움의 끝에서 예수님과 교회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잔뜩 웅크린 세 남자가 매섭게 몰아치는 눈보라 속을 갑니다. 앞서가는 사냥꾼도 비틀거리고 사냥개도 꼬리를 감췄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당나귀 등에 실린 돼지입니다. 눈보라를 뚫고 마을에 가면 언 몸과 줄인 배를 따스하게 녹여줄 식량이 될 테니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미국 동북부를 강타한 눈폭풍으로 64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주 버팔로에서만 사망자 28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한국인 관광객 9명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타고 가던 승합차가 버팔로 외곽 마을에서 도랑에 빠지면서 이렇게 폭설에 갇혔습니다. 가까스로 차문을 열고 나온 두 사람이 눈삽을 빌리려고 인근 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부부는 일행을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방과 거실을 내주고 침낭과 에어 매트리스를 깔았습니다. 마침 부부가 한식 애호가여서 집에 있던 밥솥과 김치, 한국 양념들로 일행이 제육볶음과 닭볶음탕을 차렸습니다. 부부는 제대로 된 한식 맛을 즐기며 뜻밖의 손님들과 이틀을 함께 했답니다. 이 마법 같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부부는 특별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파티는 셋째 날 일행이 뉴욕시로 돌아갈 차가 도착해서야 아쉽게도 끝났습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해 새 마음으로 살자고 다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또 다른 새해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사는 일의 고단함, 살아온 날의 후회가 밀려올 때입니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하지만 위안과 희망은 늘 사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온기입니다. 지구 반대편 휘몰아치는 눈폭풍 속에서도 따스하게 이방인을 껴안아주는 사랑입니다. 덕분에 묵은해와 새해의 경계에 서면 좌절과 부정보다 희망과 긍정이 솟아납니다. 땅이 꺼지는 이 요란 속에서도 언제나 당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나의 노래는 당신의 사랑입니다. 12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새 밑의 기도였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내일도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겠고요. 전국적으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쪽으로는 아침까지 눈이 살짝 내릴 수 있겠고요. 동해안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해안 쪽에 계신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좀 더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8도, 청주와 대전 영하 6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구는 4도를 보이겠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 첫날 특별한 눈비 소식은 없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넘이와 해돋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8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